네, 대한민국 헌정 사상 첫 대통령 파면 결정이 내려진 가운데 이제 탄핵 정국에서 조기 대선 모드로 전환하게 됩니다. 대통령 파면의 파장과 또 앞으로 정치권의 움직임 두 전문가 모시고 자세하게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이 자리에는 장성우 건국대 국가정보학과 교수, 차재현 부산 가톨릭대 초빙 교수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8대0 전원 일치로 대통령 파면이 결정이 됐습니다. 대통령이 파면될 수밖에 없었던 핵심 근거 어떤 걸 좀 들고 싶으십니까? 핵심적인 건 그건 대통령이 헌법을 중대하게 위반했다. 그것이 이제 가장 핵심인데 네. 그런 증거로서 국정농단 은폐라든가 헌법소 의지가 없었다. 이것을 지금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보면 최순실 이익을 위해서 지휘 권한을 남용했다. 이것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기업의 자산권 경영의 자유를 침해했다. 이것은 삼성 이재용 회장과 관련한 미래와 관련된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 같고 재임기간 지속적으로 헌법 법률 위반 행위를 했다. 이런 것도 있고 또 대의민주주의 법치주의를 위배했고 많은 문서를 유출하면서 비밀 엄수를 위배했고 이것은 결국은 최순실 씨와 관련된 국정농단 이것은 대통령의 헌법을 중대하게 위반한 사실로 헌법에서 이것을 정리를 해서 오늘 이것이 탄핵 인용으로 결론이 났다고 봅니다. 네. 네. 차 교수님은 어떤 대목을 꼽으시겠습니까? 사실 국회에서 탄핵을 소추를 의결했을 때 대통령에게 주어진 탄핵 소추 사유가 13가지였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이 헌법재판소는 그 13가지를 5개로 압축을 했었거든요. 네네. 그런데 그중에서도 지금 헌법재판소가 가장 결정적인 이 탄핵의 이 손을 들어주게 된 그 결정적인 사유는 결국은 국민주권주의 위반. 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그러니까 이 모든 대한민국의 주권자는 국민이고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대통령이 자신이 위임받은 권력을 자신의 비서실세에게 넘겨줘서 그 비서실세로 하여금 사익을 취하게 했던 이 부분이 결국은 국민주권주의를 위반한 것이다. 이 조항 하나만으로 지금 파면을 한 거거든요. 네. 결국 이 이야기는 뭐냐고 한다면 대통령은 결국 법 위에 군림할 수가 없다. 대통령은 왕이나 공주도 아니고 네. 대통령은 말 그대로 국민의 공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공복으로서 국민의 큰 심부름꾼으로서의 자질에도 못 미쳤고 의무를 위반했다. 그것이 결정적인 이 파면 사유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정미 권한대행이 박 전 대통령이 검찰 특검 수사 거부한 점 등을 언급하면서 강하게 비판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 보니 나오는 얘기가 결국 박 전 대통령의 수사 거부 행태가 부메랑이 돼서 돌아온 거다. 제게 본인이 넘어간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헌재 판결문에서 마지막 인용문에서 예. 그것을 적시했다는 것은 저는 상당히 의외라고 생각을 합니다. 헌재 판결에서 예를 들어서 압수수색이라든가 검찰 특검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약속도 위반한 것이지만 대통령 대리인단과 대통령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것이 법리적으로 유리할 수 있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법적인 어떤 제스처라고 보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적시했다는 것이 좀 상당히 의외고 헌재 판결은 그야말로 소추에 대한 답을 헌재에서 내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애초에 13개에서 그다음에 11개, 그리고 마지막에 5개 이렇게 좁혀지면서 이 5개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것은 헌법 위배다 아니다 이것만 판결하면 되는 것인데 네. 구체적으로 그것을 얘기한 것은 어떻게 보면 법치 질서를 지키는 최고의 어떤 사법부 수장으로서 이것을 충고를 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러나 이것은 결국은 결과론적 얘기인 것 같습니다. 네. 대통령이 이것을 특검이라든가 이런 조사를 했다면 오히려 훨씬 더 큰 위법사항이 발견될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서 해소될 수도 있는데 그것은 아무도 모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만 대통령 입장에서 애초에 검찰 조사도 받고 특검도 열심히 받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것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도 그것은 참 국민들과 한 약속인데 국민들과 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참 아쉬운 부분이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파면 선고 후에 대통령 측근이라고 하잖아요. 조원진 의원 면담 네. 요청했는데 30분 동안 혼자 기다리다 돌아갔대요. 네. 이제 요청도 거부가 된 상황이고 혼자서 생각을 정리하고 있겠다라는 추측을 해볼 만한데 입장 표명 아직 없거든요. 어떻게 얘기가 내일쯤은 나올까요? 지금 대통령 측에서 지금 입장은
어제 오늘 그러니까 오늘 당장은 지금 입장 표명이 없다는 이야기인데 예. 아마 지금 그런 기조를 계속 갖고 가실 것 같아요. 네. 지금 대통령께서는 아무래도 본인 스스로가 지금 탄핵이 인용될 거라는 생각을 많이 안 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충격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지금 본인이 입장을 내놓기가 뭐 하다는 것이지만 그러나 한편에서 봤을 때는 대통령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최순실 국정 게이트의 를 사실 자초한 측면이 분명히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본인이 자초한 사건 때문에 이 국력이 이렇게 낭비가 되고 그리고 지금 탄핵이 심판이 막바지로 치달으면서 이 탄핵 기각과 인용을 요구하는 이 국민 여론이 이렇게 두 쪽 날 정도로 국민이 시킨 장본인의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저는 내일쯤이라도 아니면 조금 그 뒤라도 사실은 이 사태에 대해서 대통령이 그러니까 이제는 뭐 전 대통령이 입장이 되었습니다만은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대국민 사과라도 한번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만약에 국민 사과를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지금 대통령이 그 지난번 이 자신의 선거 때 내세웠던 공약 중에 100% 국민 대통합을 하겠다는 것이 큰 공약이었거든요. 네. 그런 여러 가지 이 당초 약속들을 생각을 한다고 한다면 지금 그 대통령 탄핵의 그 인용에 대해서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지층들은 오늘 격렬하게 지금 이제 저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국가 운영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이 지금 현재 이 파면된 그 전 대통령의 자격의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이 자신의 지지층들에게 자제 그리고 이런 단결을 호소하는 그 마지막 그 말 한마디 하는 것은 저는 뭐 국민에 대한 마지막 도리가 아닌가 생각입니다. 네, 장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만큼 충격이 크다는 것이 반증인 것 같은데 네. 8대 0이라는 것이 가슴에 오는 그런 충격이 상당히 크지 않았나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드는데 네. 대통령이 임명한 분이 두 분 아닙니까? 사실 뭐 산술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본인도 이것은 기각되리라고 확신을 한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경호동이라든가 사저 부근의 경호동이라든가 이런 것을 인테리어라든가 청소 같은 것도 몇 년 동안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이것이 인용될 경우 가 가능성이 크다 아니면 반반이다 했을 경우는 그래도 사전에 준비가 됐을 텐데 지금 전혀 사저에 뭐 경호동이라든가 이런 것이 준비가 안 돼 있고 청소도 안 돼 있다는 거 그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보면 대통령이 정말 인터뷰라든가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나는 엮인 것이고 정말 아무 최순실이라든가 기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이용해서 범죄 행위를 저지른 것이다. 나는 네. 포괄적으로 범죄 혐의는 없다. 이런 것들을 진심으로 얘기한 것이 아닌가. 그러나 현실적으로 헌재에서 마지막 탄핵을 파면을 결정하지 않았습니까? 네. 박근혜 파면 이런다는 말은 정말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상당히 굴욕적이고 충격적이고 하늘이 뭐 머리가 하얗게 이렇게 이제 할 정도로 충격이 컸을 텐데 그런 차원에서 아직은 뭐 대국민 사과라든가 네네. 국민 앞에 나설 그런 마음의 정리가 안 됐는데 그러나 지도자 아닙니까? 지도자는 말을 해야 됩니다. 예. 국민한테 어쨌건 부득의 소치라는 말을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두 분 모두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한다는 데는 공감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박 전 대통령 대리인단 측이 뭐 승복을 하지 않는다라든지 뭐 재심을 청구한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이라고 보십니까? 지금 뭐 저 법률 대리인단 측에서 지금 재심 청구를 놓고는 안에서도 입장이 좀 엇갈리는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아무래도 지금 재심 청구에 대한 명문 규정이 없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지금 뭐 이 법조계에서 하는 이야기로는 이 명백하고 중대한 결격 사유가 있었을 경우에는 재심 청구도 가능하다고 그러네요. 그러나 네. 지금 뭐 법률 대리인단 측에서 지금 이번에 각하를 해달라고 하면서 내세웠던 이유 중에 하나가 8인 체제다. 그러니까 지금 9명이 재판을 결심을 해야 되는데 8명 체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히 이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는 거하고 또 하나는 막판에 드러났던 고영태 씨와 관련된 여러 가지 녹음 파일들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검증이 부실했다. 그런 이유를 들어서 지금 재심을 청구해야 된다는 움직임이 있는 것 같은데 네네. 지금 8인 체제라는 것은 벌써 이전에도 8명 체제에서 사실 여러 가지 위원이나 합헌 부분에 대해서 결정을 내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부분들이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다. 그리고 실사 재심을 청구를 받아들이고 싶어도 사실 뭐 지금 바로 내일부터 당장
지금 조기 대선 체제로 접어들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재심 청구가 돼서 만약에 상당히 그것이 시간이 많이 걸릴 텐데 그 뒤에는 그때는 새로운 또 정부가 들어서고 있을 텐데 과연 재심 청구하고 있을 때의 실익이 있을 것이냐. 물론 뭐 지금 피청구인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명예회복하는 측면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만 그러한 부분들이 여러 가지 또 국정 혼선을 빚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헌법재판소에서 재심 청구를 받아들이기는 저는 거의 불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네. 그 재심 청구를 하기 전에 혹시라도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입장 표명이 있다면 이제 그 부분 재심 청구 여부에도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삼성동 관저로 이제 사저로 돌아갈 때 그 지금은 일단 관저 안에 있잖아요. 일단 삼성동 그 사저 안에 지금 뭐 비서관들이 또 가서 뭐 보수 작업도 하고 짐도 좀 옮기고 여러 가지 준비 작업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일단 일요일 아니면 월요일쯤으로 좀 유력하게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요. 그 사저 앞에서라도 혹시 간략하게라도 어떤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기대하는 목소리도 있거든요. 글쎄, 예, 그냥 뭐 말없이 조용히 들어가게 될까요? 하려면 정식으로 해야 되고 예, 지금 어떻게 보면 재심 청구 얘기가 나오는 것이 대리인단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라고 해야 되겠죠. 예. 전 대통령과도 협의가 된 사항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봤을 때 대국민 사과라든가 대국민 입장 발표를 해서 헌재 결정을 인정하고 수용하고 국민들한테 사과드린다. 이런 멘트가 나가면 앞으로 아무것도 모든 것을 다 이제 인정한다는 것인데 그러나 이제 이런 명확한 규정이 없는 것이 지금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재심이라는 그런 규정이 있다면 뭐 당연히 예측이 될 텐데 네. 그런 규정 자체가 없고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내가 무죄라고 생각하면 재심 청구를 한다고 하면 이것이 또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기 때문에 지금 불확실성이 상당히 커지는데 국민도 지금 의아해 생각하는 것이 헌재에서 판결한 모든 것이 다 정리될 줄 알았는데 이것이 또 다른 어떤 논쟁이 붙어가지고 또 다른 이것이 또 계속 간다면 이 혼란이 또 지속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것을 애초에 정치권에서 해결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것을 놓쳐서 정치권에서 해결을 못하고 대화 타협이 안 되고 이것을 사법부로 넘기니까 정치의 사법화가 된 것 아닙니까? 정치의 사법화가 되니까 결국은 사람과 사람이 하는 건데 사람과 사람이 빠지고 법조적인 사법적인 문제로 하다 보니까 감정은 서로 풀리지 않고 아직 엉클어져 있는 이런 상태. 국민은 국민대로 나름대로 지금 보역이 갈등처럼 이렇게 서로 분리되어 있는 상태. 이런 것들이 지금 해결되고 있지 않는 것이 상당히 큰 문제인데 과연 누가 풀어야 될 것인가? 저는 정치권이 풀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박 전 대통령은 이제 탄핵이 됐기 때문에 그 대통령 예우도 상당 부분 박탈이 되더라고요. 그렇죠. 네.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에 의하면 그러니까 대통령 파면을 당했을 경우에는 그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나 단 한 자 외적으로 그러니까 전직 대통령에 대한 이 경호 관련 예우만 받는다고 합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청와대 경호실에서 기본적으로 5년, 그것도 원하면 5년을 더 연장할 수 있기 때문에 10년의 그 청와대 경호실의 그 경호를 받는 거 말고는 연금을 뭐 지금 수령을 한다든지 또는 네. 이 지금 그 자신의 사무실을 운영하는 경비라든지 그리고 또 자신을 퇴임 후에 보좌해줄 1급 그 저 비서관 1명, 2급 비서관 2명 등 여러 가지 또 이 자신이 보좌를 받을 수 있는 그 인력 지원조차도 안 되고 가장 결정적인 것은 아마도 이 지금 이제 부모님이 그 지금 이제 안장되어 있는 국립묘지에 묻히지 못한다는 부분도 아마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가슴 아픈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겠습니다. 네. 교수님 궁금한 게 그 박 전 대통령 지금 뭐 총리 권한대행 또 국무위원 청와대 참모진들 있지 않습니까? 네. 대통령이 지금 탄핵 선고와 동시에 지금 자격이 박탈됐고 파면이 됐으면 대통령이 공석인데 대통령 비서실장은 그냥 어떻게 지금 며칠 동안 유지가 된다는 게 글쎄요 좀 어떻게 이걸 이해를 하고 이 부분들은 어떻게 앞으로 거치 문제가 정리되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와대는 예. 국가기구고 헌법상의 기구입니다. 명확하게.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거리돼 있지만 대통령을 대행하는 사람은 황교안 권한대행이고 나머지 기구는 다 살아 있어야 되는 겁니다. 헌법적으로. 대통령이 거리됐다 해서 청와대가 다 없어지면 헌법 자체가 무너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당연 그 퇴직 규정은 없는 건가요? 당연 예. 퇴직 규정은 없고 저는 다음 대통령이 들어설 때까지 황교안 권한대행을 보필하면서 청와대는 청와대 나름대로의
대통령 대신에 박근혜 전 대통령 대신에 황교안 총리 권한대행한테 이것을 스태프들이 다 보고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서실장을 비롯한 청와대 스태프는 그대로 저는 남아서 앞으로 대선 일정이라든가 황교안 권한대행과 관련된 업무를 계속 네네. 대통령을 대신해서 황교안 권한대행이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대선 끝날 때까지 가고 다음 정권 출범할 때까지 네. 이분들이 같이 갈 필요가 있다고 네, 봅니다. 올해도 타질 없이 잘 수행을 해 나가야 되겠죠. 그런 네. 국정의 연속성은 사람이 바뀌어도 제도로서 지탱해 나가는 겁니다. 네. 그것이 네네.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우월성 아니겠습니까? 네. 자, 이제는 조기 대선 전국으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재보선 개념이라고 또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예. 어떤 변수들 좀 꼽고 싶으세요? 가장 큰 거는 지금 대통령이 거리되면 60일 안에 지금 대선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지금 뭐 여러 가지 계산을 해보면 아마도 5월 9일이 마지막 데드라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월 9일 안에는 대통령 선거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렇다고 한다면 보통 우리가 이 대선 같은 경우는 보면 거의 1년간에 걸친 장기 레이스였거든요. 네네. 그런데 지금 뭐 그걸 한 6분의 1로 압축을 시켜 놓았기 때문에 상당히 이 그 60일간이라는 이 조기 대선의 이 짧은 시간, 이 시간 속에서는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지 않았던 상황이기 때문에 어떠한 변수들이 생길 것인가 그런 부분도 지켜볼 필요가 있는 건데 네. 사실 뭐 지금 후발주자들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이 대선 구도를 흔들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다. 그렇겠네요. 또 한편으로는 또 대통령 탄핵 국면이 지금 이제 정리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또 하나의 그 대선 국면이 열린다는 측면에서 또 어떠한 식으로 물꼬가 터질지 예. 그런 부분도 지켜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 지금 그 5월달이라는 그 시기상의 문제. 네. 우리가 지금 87년 이후에는 항상 12월달에 대선을 해서 뭐 여러 가지 그 시기적으로 그런 게 맞물려 한 해가 끝나고 뭐 새로 시작되는 그런 예. 이 계절적인 변수 요인도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변수가 좀 작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 또 하나는 지금 그 여야간에 지금 게임의 룰을 둘러싼 여러 가지 견해차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네. 18세로 지금 선거 연령을 인하자는 것이 야권의 입장인데 반해서 구여권 같은 경우는 지금 18세 인하를 반대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거든요. 18세가 되면 고3들이 지금 선거에 개입될 선거에 휘둘릴 가능성이 있다. 예. 뭐 그런 이야기 때문에 서로 그 입장이 엇갈리는 이런 부분들이 과연 어떻게 정리될 것인가. 이것도 네. 하나의 그 주요한 변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네. 이제 60일이라는 시간밖에 없기 때문에 네. 상당히 좀 촉박해 보이거든요. 어떤 점 주목하고 싶으세요? 촉박한 것이 아니고 우리 정치권이 과연 60일이라는 이 짧은 시간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가 있을까, 활용할 수가 있을까 상당히 큰 걱정입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2월 달에 국회로부터 탄핵소추 당한 다음에 정치권이 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물론 촛불 시위와 태극기 집회에 가서 열심히 뭐 거기도 참여하고 물론 의정 활동은 했겠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이렇게 탄핵이 당하게 된 그런 원인들 이것은 제도적으로 서포트하고 제도적으로 스타트해서 입법화를 할 기간이 오늘까지 92일이었다고 봅니다. 정치권에서 92일 동안 대선과 관련해서 각 당의 후보 경쟁이라든가 이런 것을 했을 뿐이지 제도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잘못된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법적인 제도적인 조치 이것을 여야가 서로 협의해서 산출한 것이 있습니까? 오로지 대선에 올인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기 때문에 이제 막상 또 대선이 60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예. 엄청나게 큰 불협화음이 있을 수가 있을 것 같고 상당히 큰 진영 논리에 빠져서 또다시 정치권이 국민들로부터 지탄받는 이런 상황이 올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 그리고 정치권이 탄핵 국면에서 촛불과 태극기 집회에 들어가서 촛불과 태극기 집회의 수준이 엄청나게 높아졌습니다. 정치권에 요구하는 것이 엄청나게 높아졌기 때문에 정치인들이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이 촛불과 태극기 집회에 참여하는 분들의 의식을 다 과연 충족시켜 줄 수 있을까? 이것이 상당히 큰 걱정이고 이런 상황에서 정말 이렇게 짧은 시간이지만 헌법적인 질서를 다음 정권으로 스무스하게 넘길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정치권에서 빨리 찾아야 된다고 봅니다. 예, 오늘 저희 앞서 보도를 해드렸지만 탄핵 반대 측에서 지금 사망자 2명이 부상자도 속출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찬성과 반대 측의 이제 대립이 상당히 극에 다른 상황을 여실히 보여줬는데요. 내일 이제 주말 촛불 집회도 종료되고 일상으로 복귀를 잘 해야 할 텐데 또 탄핵
찬성할 수 없다,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또 몇 가지 또 우려되는 그런 글들을 또 SNS에 올리면서 예고하는 상황도 있더라고요. 마지막으로 두 분께 이런 얘기 좀 간략하게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외신이 그 대한민국의 그 대통령 탄핵을 긴급하게 타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하나를 보니까 상당히 대한민국이 가지 않은 길을 이제 가게 됐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대한민국이 지난해 가을부터 시작된 최순실 국정 게이트로 인해서 1,000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몰려 나와서 대규모 시위를 통해서 대통령 탄핵을 관철하는 이 민주주의의 고도화된 이 성숙도 그리고 아주 평화적인 시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한 단계 더 올랐었다는 그런 아주 긍정적인 평가도 있더라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뭐 지금 이 그 박근혜 대통령의 그 탄핵 인용에 대해서 상당히 마음 아파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시죠. 그렇지만 이 지금 그분들이 지향했던 가치가 보수라고 한다면 보수가 뭡니까? 법의 지배를 받아들이는 세력들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이제 제도적 헌정 질서 내에서 결정된 이 결정에 대해서 아마 다 조금은 승복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이 대한민국을 진정 위하는 애국심에서 발로에서 그 강장으로 나왔다고 한다면 그것이 맞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금 탄핵이 인용됐다 해서 좋아할 것도 아닙니다. 사실 어차피 또 지금 새로운 국면에서 지금 조기 대선 국면에서 누가 대통령이 될지는 끝까지 가봐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민주주의라는 건 한판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서로 생각이 다르다 하더라도 그것이 그 생각이 다른 부분은 다음 조기 대선에서 자신의 표로서 당당하게 자신의 의사를 나타내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네. 예, 격동의 한국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비극이 재발되고 이승만 하야, 박정희 11.6, 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헌정 질서가 중간에 끊긴 것이 우리 한국의 어떤 것인데 이것이 특히 이제 이번에 촛불 시위와 태극기 집회가 상당히 어떻게 보면 국민적 여론을 상당히 집약시켜서 정치권에 압박하는 이런 어떤 효과를 사실은 가져왔다고 봅니다. 국민 힘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그러나 이분들이 앞으로 할 것은 뭐냐면 제도화된 한국의 민주주의를 빨리 마련하라. 이렇게 정치권에 촉구하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겁니다. 왜 대통령들이 파면도 되고 또 아들이 구속되고 동생이나 형이 또 사법 처리되고 그런 것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고 이것이 1987년 체제가 지금 30년이 넘게 지금 끌고 오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제도적으로 이제 정치권에서 마련을 해라. 그렇지 않으면 또 다른 이 탄핵 사태가 올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내일 또 광장에서 모여서 태극기나 촛불 집회가 나와서 서로 이제 집회를 할 텐데 이 집회를 우리가 이제 하나로 이렇게 수렴할 필요가 있다. 제도화된 한국 정치 그리고 제도화된 민주 정치 이것으로 나가야만이 우리가 정말로 절차적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성호 교수 그리고 차지원 교수 두 분과 함께 전국 상황 자세하게 짚어봤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